본질, 목적이나 가치 등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 그럼 독서 목적은 뭐예요? 학업, 교과서,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다양하다. 독자는 독서 목적에 부합하며 내용이나 형식 등의 기준을 읽을 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러면은 요 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독서 목적 그리고 가치가 있는 글 요거를 선택해야 된다. 독서는 자신이 읽을 글을 잘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연한 이야기. 독자는 좋은 글을 선택해서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자, 목적에 부합하는 걸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이거를 하는 겁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거, 가치가 있는 거 요거 찾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하나의 관점에 치우치면 안 된다. 편협한 독서이다. 따라서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지만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다양한 글,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다양한 글을 두루 읽어야 된다. 편협한 독서 앙대예요. 다양한 글 읽어요. 여러 관점이나 형식의 글은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판단 근거이자 자료다. 독자는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편견,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이해를 심화하고요. 자신만의 주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읽기의 방법, 독서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합시다. 비교, 대조하고요. 분석합시다. 비교는 무슨 점이야? 어떤 점? 대답이 왜 없어? 응? 유사점, 공통점. 대조는 어떤 점? 차이점. 그 다음에 주제를 이해하고요. 재구성합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자, 내용 봅시다. 역시 속도를 가지고서 좀 읽을게요. 주작에서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도리와 물리는 다르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었다. 통일적으로 봤으니까요. 사회 운영 원리가 도리잖아요. 자연법칙의 물리가 다르게 파악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야? 같다. 이와 같은 관점은 다르게 파악하지 않는 관점은 의리를 비롯한 사회 운영 원리를 자연적으로 바라는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런 인식은 어떻게 조선으로 이해됐다. 그럼 인간 사회 운영 원리를 뭐로?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봤어요. 그것이 조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작에서 경물 치지는 학문과 수용에 근거되는데 물은 대상적 존재다. 물은 대상적 존재이고요. 주작에서 물을 행위적 사실을 뜻하는 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얘하고요. 얘를 같은 의미로 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대상적 존재이고요. 물은 대상적 존재인데 사는 뭐야? 행위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상적 존재와 행위적 사실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물이었잖아요. 요거는 뭐였어요? 사였어요. 그냥 이렇게 읽어요. 이제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왜 그래요? 할 필요는 없다고. 이것은 물리와 사리가 같다는 것이며 그럼 물리는 자연계의 원리겠지. 응? 요거는 자연계의 원리야. 물리와는 원리와 법칙을 따르는 물리와는 차이가 있다.
주작에서 물리는 인간 사회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을 포괄하는 거다. 자, 물리는 뭐야? 인간 사회의 원리와 자연 세계의 법칙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 사회, 자연 이거예요. 인간, 자연을 포괄하는 게 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치지, 경물 치지, 치지는 지는 여기서 지는 알지자죠.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요거 플러스 윤리적 규범 뭐야? 운영 원리를 안다는 거다. 요거까지 포함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라는 거는 뭐다? 자연과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를 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는 거 아니다. 얘도 알아야 되지만 요거까지 안다는 거를 의미하는 게 지입니다. 요컨대는 앞에 말은 뭐 해줘요? 정리해 줍니다. 자연법칙과 도덕규범을 예와 예를 하나로 본다. 앞에서 그랬죠. 하나로 본다고 했지. 다르게 파악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를 통일적으로 파악했던 것이며 이에 따르면 인간 세계의 신분 질서는 천지상하 질서와 또 다른 모습이다. 인간 세계의 신분 질서는 뭐하고 다르다? 자연 질서와 또 다른 모습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원리와 자연법칙을 통일된 것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통일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대상물로서의 대상 나왔네. 여기서 대상물로서의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였던 제한적이었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면 주자학적 자연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물리의 해방, 인간으로부터 해방과 자립화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자학적 자연관의 한계는 뭐야? 대상물로서의 자연을 인식하는데 제한적이었어. 제한적이라는 거 뭐야? 인간 사회하고 똑같이 자연법칙과 도덕규범을 하나로 본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제한적으로 보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방하고요. 자립화해야 돼요. 그러면 도리로부터 해방하는 거고요. 어디서? 도리로부터 해방해야 되고 인간학으로부터 자립해야 돼요. 요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려면은 이게 뭐 하려면은 자연을 제대로 인식하려면은 해방되고 자립돼야 돼요. 자립화가 선행이 돼야 돼. 그럼 어디서부터 해방이 돼? 도리라는 것에부터 해방이 되고 인간학으로부터 자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선 후기에 자연인식의 변화, 실학적 자연인식의 등장은 이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이 점 요게 선행돼야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인데 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거는 주작이었어요. 근데 주작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양명학 등의 어떤 실학적 지식으로 이어졌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셌어요, 주자가. 그래서 영화 자산오버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주자가 힘이 세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작이 그만큼 세다가 실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정제두는 그럼 뭐겠어요? 실학자겠죠.
인간사회와 운영원리와 자연법칙을, 자, 인간사회의 운영원리와 자연법칙을 각자 생이지지라는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으로 구별했어요. 그러면은 인간사회 운영원리와 자연법칙을, 운영원리와 자연법칙을 뭐와 뭐로 선천적 지식하고 후천적 지식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럼 선천적은 뭐야? 배우지 않아도 깨닫는 것이 선천적인 거죠. 그 다음에 후천적은 배워야 깨닫는 거, 배워야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별을 했다. 이건 정제도는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해방시키고 자립화하려고 이런 거라고. 이익은 자연을 내재적 법칙에 대해서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거다. 그럼 인간사회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뭐야? 자립하는 거죠. 이익은 이렇게 봤다. 또 정약용은 우주 만물의 동일성을 뭐야? 부정했네. 그 다음에 뭐 했니? 분리했지. 그 다음 인간사회가 된 기호와 상징은 인간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지 자연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 했니? 구분하였다.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정제도는 요거 뭐 지금 여러 사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정제도는 뭐 했어요? 구분했어요.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이익은 뭐 했어요? 자연은 인간과 관계가 없다. 인간사회와 관계가 없다 그랬고요. 그럼 이거 다 이거 이야기예요. 지금 요거를 하는 사람들이야. 도리를 해방시키고 도리에서 해방시키고 인간학에서 자립화시키는 노력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 정약용은 뭐였어요? 정약용은 분리하고요. 분리하고 구분했어요. 자, 선생님 이거 왜 정리해 주냐면 이게요. 지금 요렇게 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실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약용, 즉이라는 건 뭐야? 앞에 거 쉽게 풀어주는 거라 했어요. 물리는 자연물이고 기술이고 자연법칙이에요. 인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연의 인식의 변화는 이 사람들 인식의 변화를 한 건데 인식의 변화의 방향은 뭐야? 해방시키고 자립화시키는 쪽으로 가겠죠. 인식의 변화는 개별성을 해체하여 개별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연탐구의 길을 개최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야? 인식의 변화는 뭐였어요? 해체하고요. 확립했어요. 그러면 해체한 건 뭐예요? 전통적 자연관. 뭐야? 인간 전통적 자연관은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뭐야? 인간, 사회, 자연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전통적. 그래서 왜 앞쪽으로 선생님이 자꾸 갑니까? 앞에 거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해체했어. 아까 동일시했던 거. 그 다음에 자연하게 분리하고 도리와 물리를 도리. 보세요. 도리, 사리와 물리를 뭐야? 구별함으로써 여기 위에서는 뭐야? 이거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다른 거예요. 구별함으로써 개별성을 확립했어요. 그럼 해체하고요. 확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탐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즉 앞에 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라 했어. 재정립되면서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과학적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풀어보고요. 문제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는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자, 동일론에서는 정신 상태를 뇌 상태와 동일, 그러니까 동일론이지. 그럼 얘하고 얘는 뭐야? 같다고 본 거야. 동일하다는 건 같다고 본 거야. 그러나 동일론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 상태가
정신 상태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요.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뭐야? 비판은 뭐였어요? 정신 상태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 상태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자. 동일론에서는 이랬는데 기능주의가 등장하게 됐어요. 정신 상태가 다양하게 구현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 이거죠. 이거를 했죠. 구현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능주의와 당에 관련하여 다음 경우를 봅시다.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다고 합시다. 외계인의 몸은 요거 대신에 신경세포 대신에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고, 물의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파이프의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는 방식이 인간하고요, 외계인하고 외간인이 아니지, 외계인하고 다르다. 인간은 뭐야? 신경세포. 외계인은 뭐야? 수많은 파이프로 고통을 느끼는 게 다르다. 이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됐다. 자, 로봇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해요. 자, 로봇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해가지고 고통을 느껴요. 자, 외계인이나 로봇은 정신 상태는 똑같지만, 자, 고통을 느끼는 거는 똑같다. 고통을 느끼는 건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져요.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이 요래 다르다는 거지. 내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를 통해 뭐를 통해서 고통은 똑같이 느끼지만 그거를 구현하는 물질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정신 상태는 내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뭐야?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같은 점은 뭐야? 고통을 느낀다. 정신 상태. 고통을 느낀다. 응? 정신 상태는 같은 걸 느끼는데, 그러면은요, 정신 상태하고 뇌가 같은 게 아니잖아. 얘하고 얘로도 고통을 느끼니까, 정신 상태. 고통이라는 정신 상태를 느끼니까. 이를 통해 주장이 가능하며 동인이 옳지 않다는 반응도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아, 지금 뭘 이야기했어? 정신 상태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요렇게 구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 정신 상태가 뇌가 아니에요. 이쪽은 뇌가 되겠지만 얘는 뭐야? 뇌하고 상관없이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이 다르잖아요. 요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기능주의는 요거와 달리, 그러면 이거 뭐야? 여기 밑에다 설명 방법 대조라고 써버려요.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뇌로 이루어졌냐, 파이프로 이루어졌냐, 실리콘 칩 전선으로 이루어졌냐, 중요하지 않다. 왜? 인간이나 외계인, 로봇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건 똑같단 말이야. 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야? 중요하지 않아. 고통을 느끼는 건 똑같으니까.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측면에서 인과적 역할자. 정신은 뭐야?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가 됩니다. 고통은 꼬집은 게 인력이죠. 소리를 내고 움츠리는 것, 이게 뭐야? 출력이다. 그러면은 인과적 역할이다. 원인에 따라서 뭐 한다? 고통을 느낀다. 이때 인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뭐다? 뇌입니다. 뇌의 신경세포. 로봇에게는 요거 실리콘 칩 이렇게 된다.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냈다면서 평가를 넘어서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됐다. 자, 그러면은 기능주의는요, 해결책 제시했고요.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됐어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목표. 이들의 목표는 뭐다?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이 아니라 재료는 다르더라도 똑같이 생각하고 로봇. 그러면은 구조나 재료가 인간하고 같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뇌 구조나 재료가 인간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AI는 항상 아주 주된 소재예요. 모국어가 영어고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 방에 있다. 폐쇄된 중국어 방. 그러면은 영어고 중국어를 몰라요. 이렇게 그 방에서 중국어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중국어로 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칙 상자가 있고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로 된 규정집은 중국어로 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대요. 상자에는 중국어 글자들이 있고요. 이 규정집의 규칙은 상자 안에 중국어 글자들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입니다. 빼고 읽었지? 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은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대답을 어때요?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영어는 알고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중국어로 된 답을 보낼 수 있냐?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서. 설은 요 실험을 통해 질문을 던집니다. 중국어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니? 이해하지 못한다. 문답법이지. 자, 답을 이렇게 내보냈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해한 거니? 아니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설은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해서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그러면은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와 같다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이해 못하고 계산적 기능을 수행해 가지고 했으므로 뭐한다?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와 같다고 보면은 같다는 게 뭐야? 요거만 했을 뿐이지 이해는 못할 거예요. 계산적 기능만 할 뿐이지 이해 못한다는 거야. 그게 같다는 거 아니야? 요거하고 같다는 거니까. 심리적 자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관으로 심리하고 마음을요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은 뭐예요? 선생님이 지시와 차는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 계산적 기능을 잘하는 거, 계산적 정보 처리를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고로 이해 못한 거예요. 요것만 했을 뿐이에요. 이거야. 그러면은 심리하고 마음을 계산 처리하는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는 계산적 정보 처리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했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 심리적 차원이나 얘네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심리적 이거를 이해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 중국어를
중국어 답을 냈잖아. 중국어 답을 쫑쫑쫑쫑쫑. 응? 어디니?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다 해가지고 중국어를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심리나 마음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지. 계산을 한대 가지고 심리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뭐 한 거예요? 계산적 기능만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완벽한 이해. 설에게 컴퓨터가 계산,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뭐냐? 중국어 방에서 일어난 거. 아까 중국어 방에서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내보냈지만요. 뭐 한 거예요?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했을 뿐이에요. 누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요것도 강한 인공지능도 뭐야? 똑같은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규정집은 뭐에? 규정집은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묶어주고 상자는 뭐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된다. 컴퓨터는 데이터 모양만 보고 1과 0으로 처리했더니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뭔만 봤어요? 데이터의 모양만 보고 처리해요. 이런 점에서 컴퓨터는 모양만 보고 식별하는 거다. 그러면은 식별하는 거다. 이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식별하는 거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중국어 방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빨리 읽고 설에 따르면은 문장 규칙은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규칙이 이렇게 규칙을 알아서 이해로 가는 거는 아니다. 충분 조건은 화살이 뭐하니? 출발하니까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은 뭐야? 화살을 맞으니까 피가 나니까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이런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을 해라. 언어를 이해한다는 거는 뭐다? 문장 규칙에 따라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를 배열하는 것만 아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창문이 열리는 상태, 바람이 차지 않는 문장은 다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장 규칙을 사용해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모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한다는 것은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줘야 됩니다. 됐어요?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마음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 설에게 중국어반 논증은 비판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비판해? 강한 인공지능. 얘는 그럼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얘네는 뭐 한 거다? 얘네는 이해한 거 아니에요. 계산적 기능을 수행한 거지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야? 심리나 마음을 정보 처리 과정이면은 그의 계산적 기능을 수행한 거지 심리나 마음을 이해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이라 했잖아. 그럼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를 이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지.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마음을 갖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마음을 갖는 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같다고 한다. 설은 이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런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은 중국어방이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어방 논증은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중국어방 논증의 의의가 되겠죠. 됐어요? 졸립지는 않지?